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코스피 그 상승 주가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네. 3,440선도 오늘 잠깐 돌파를 했었단 말이죠. 네. 어떤 생각하면서 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예. 지금 여의도에 계시는 직장인들을 보면은 네. 지금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담배 피러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는데 다 웃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예,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직장인들의 그 점심 시간이나 이럴 때 이제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국내 증시가 그렇죠. 굉장히 뜨겁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주가 추이를 봤더니 지금 3,446선을 이제 넘어섰거든요. 예, 지금 48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3,400선 계속 돌파하고 있고 지금은 시장에서는 3,500선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를 본다 그러면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시장에 좀 영향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FOMC 회의가 이제는 이제 금리 결정이 될 텐데 0.25% 포인트는 뭐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또 금리도 내릴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투자 자산 시장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는 주식 시장에 대한 이제 유동성이 몰리게 되고요. 이런 점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는 국내 주식에 대한 정책 모멘텀이 이제 살아있다 보니까 뭐 상법계 정도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 모멘텀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주가에 대한 굉장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또 하는 가지 요인을 뽑는다 그러면 역시나 기술주에 대한 이제 관심들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 뭐 뉴욕을 보면 이제 나스닥 시장이고요. 우리나라 보면 이제 코스피 시장일 텐데 이런 이제 반도체주 중심으로 하는 기술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러브콜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지금의 올해 9월 달 들어와서 2일부터 15일까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요 5조 1,000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도 매수를 하고 있지만 개인들은 사실상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세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3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이제 주가가 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이 반도체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점들이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의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반도체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볼 수 있을 텐데 정말 뜨겁습니다.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할 수 있거든요. 네, 재밌는 게 사실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반도체를 매입하고 매집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사실상 또 매도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차익 실현 매물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나중에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과 반대로 가요. 9월 달 들어와서 완벽하게 너무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개인들은 차익 실현 매물로 팔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반도체 업종입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반도체를 엄청나게 많이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시장에서 아직 안 알려 있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지금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HBM4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SK하이닉스에 대한 기술 개발 끝냈고 이제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는 반도체 주가에 대한 이제는 강한 매집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기술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제는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차입 비용이 내려가죠. 그러면 이제 투자가 늘려지게 되고 투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시간이 지나면서 영업이익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술주에 대한 관심, 거기에 AI 시대에 맞물려서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HBM4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뜨거운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 당분간 계속적인 어떤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인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지금 추세는요 좀 주식시장도 양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는 추세지 이게 유동성이 넘치다 보니까 그래서 소형주 중심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념하셔야 되겠고 금리가 인하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거거든요. 예,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나라를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이제는 경기 위축이 될 것 같으니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들어가는 건데 실제 만약에 경기 위축이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거는 대형주가 아니죠. 소형주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일단은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중심,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뭐 섹터별로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이제는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확실히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은 예. 순환매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반도체 봤다가, 그다음 바이오 봤다가, AI 봤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반도체로 예.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하지만 이제 투자라는 게 또 저희도 언론사 입장에서 좋은 얘기만 또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일단 경기 침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얘기는요. 선제적으로 사실 방어하기 위해서 또한 선제적으로 그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미국 시장의 고용 지표 좋지 않고요. 점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가 이제 실물 경제로 번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러면 금리 인하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면 또 시장에 찬물을 끼얹게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 봤을 때는 정말로 만약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무엇보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온다라고 본다 그러면 예. 그거야말로 정말로 악재거든요. 예. 이게 아마 매도 물량이 다시 한번 쏟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모니터링 하시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직장인들이 웃음꽃이 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옆에 있는 동료를 보고 배가 아프거든요. 그러면 포모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쵸. 아, 나도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이걸 못해서 돈을 못 벌었나? 그래서 공부 안 하시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100%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부를 하고 이제는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뭐 늦었다 안 늦었다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잘 보시고 들어가시는 거지. 뭐 이웃이 돈 벌었다고 해서 그 무작정 뭐 투자하신다. 그렇죠.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오른 것만큼 금값 또한 올랐습니다. 정말 금값이야말로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궁금한데요. 지금 미 연준 금리 결정 하루 앞둔 가운데 또 최고치 경신했어요. 그렇죠. 뭐 금값 오르는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시장에서 이런 얘기하죠. 내년까지 뭐 4,000달러, 그러니까 트로이온스당 이제 4,000달러 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값이 올해 들어와서 30% 넘게 계속 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금값이 굉장히 뜨거운 거고 올해 들어와서 지금 보니까 정확한 수치가 39%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죠. 지금 보면은 이 금값 오르는 게 오일 쇼크 그 당시 있었던 이제 변동폭만큼 사실 금값이 치솟고 있다라는 표현할 정도로 정말로 이 금값에 대한 뜨거운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장롱에 있는 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냐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 굳이 팔 필요 없다. 아. 더 오를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급하지 않는 이상 현금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 우리 뉴스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은 가장 궁금한 그럴 거예요. 아 이게 장롱에 금이 있는데 내가 이걸 지금 팔아서 현금화해야 되는지 일단은 지금 추세로 본다 그러면 금값은 더 오를 이유가 더 많다는 거죠. 첫 번째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예. 그러면 시장이 불안할수록 금값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집니다. 지금 시장 불안한 게 뭐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신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불안전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제 금값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본다 그러면 역시나 지금 달러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흔들기에 계속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 의장은 내년 5월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만 계속 나가라 이거죠. 그리고 네. 금리 인하 계속해라, 빅컷해라,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준 흔들면요 시장은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은 금에 관심을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중앙은행들의 이제는 금 매입이고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오랜만에 또 금 매입을 지난달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앙은행들이 계속적으로 안전자산인 금을 이제 매입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금값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100일 이내 전쟁 끝내겠다 했지만 안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금값은 당분간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화면에 나오지만 황금 열쇠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안에 황금 열쇠 있으시면 가만히 두시다가 나중 가서 정말 내가 현금화 필요할 때 그때 가서 이제 매도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직장인들 이제 잠깐 휴식 시간에 나와서 이런 금 얘기, 주식 네. 얘기하면서 커피 한 잔씩 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요, 그 소비자 단체에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커피가 원두값이 한 잔에 한 111원인데 네.
계속 커피값 오르는 게 맞냐 이런 네. 것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소비자 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제 커피값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예. 실제 이제 커피값 오름세를 봤더니 이제는 지난달에 이제 커피의 그 외식 물가가요 5.6% 상승했습니다. 근데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7%였거든요. 거의 보면은 한 3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커피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 협력 단체들이 이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른 이유가 뭐냐? 이거를 이제는 조사를 해봤더니 협회에서 소비자 단체 협회에서 조사해봤더니 전체 커피값의 원두 비중은 5% 내외더라.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드시는 커피 중에서 이 원두 가격을 계산해 보다 보면 5% 이하라는 건데 실제 이제는 스타벅스 톨 사이즈 가격을 이 협회에서는 제시를 했습니다. 예. 이게 4,700원이에요. 투샷 가격이. 그런데 아메리카노 가격이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원두 가격이 222원이다라고 이제는 이거는 이제 소비자 단체에서 얘기한 예. 겁니다. 4.7%. 네, 그래서 4.7%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의 그 가격은 결국은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유통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영업 이익들일 거다라고 이제는 보고 있어서 단순히 커피값이 너무 올라서 이런 문제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 단체는 계속 오르니까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이제는 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자료들을 이제 발표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커피 업체들은요.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또 유통 비용도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가죠.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이게 뭐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보다는 일단 물가 자체, 커피 물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 이 경각심에서 목소리가 났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올라서 경각심에 올렸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사실 소비자 단체에 따르면요. 커피 브랜드 회사들의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오르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네. 영업이익이 올랐는데도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올린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니지만은 기업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기업의 최대의 목적은요,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기업의 목적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나오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이제 과도한 이익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사회 환원이 되지 않고 본인들의 이제 입장만 이제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이제는 지탄받을 일이라고 이제 협의회는 그래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다 그러면 한 기업의 과도한 영업이익이 나와서 그게 문제다라기보다는 이제 소비자들과 함께하는 사실상 이런 어떤 사회 환원 문제도 있는데 너무 그것을 등한시하고 그 이익만 챙기라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 단체들이 이제 목소리를 냈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직장인들 또한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아메리카 한 잔 마시는 게 또 낙이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지갑이 너무 얇아지다 보니까 커피 한 잔도 이제 부담스러운 시기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 음료예요. 사실 이제는 커피는 그러다 보니 이 계속적으로 물가의 기본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게 오르는 이런 어떤 물가는 좀 지양되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커피 값에 대한 논란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카페 입장과 또 공급자 입장 많이 다릅니다. 카페 네. 하시는 분들은 그럼 너가 해봐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얼마 전에 또 유튜브 이제 빵 가격 논란도 있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빵 얘기도 하고 주식 얘기도 하지만 결국에 이제 민생 경제에서 집을 내 집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 관심이 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가격, 627 대책도 나왔고 네. 그 이후의 결과들 지금까지의 상황들 보면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네. 서울의 경우는 그렇다고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제 서울도요. 이제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서울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 외곽과 핵심 지역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비중, 그러니까 상승해서 거래된 비중이 높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마용성이라든지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거래 비중을 봤더니 실제적으로 상승해서 거래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서울도 다르거든요. 외곽 지역은요. 이제 하락한 지역이 많습니다. 거래는 됐으나 상승 보니까 자세하게 들여다보니 이제 하락해서 이제는 거래된 비중이 높았대더라.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약간 이렇게 양극화가 벌어졌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 이번에 이제 민간에 있는 부동산 업체가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야, 거래 비중이나 아니면은 거래량을 이제 조사를 해본 건데 거래 비중을 봤더니 서울 아파트가요. 7월과 8월에
각각 전체 매매량의 56%, 그다음에 53%가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더라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제 627 대책 나오고 대출을 규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래가 됐는데 그 거래된 절반 이상이 상승 거래로 이제는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제는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두 건 거래해서 한 건 상승했다 그러면 50%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정말로 어떻게 되느냐가 좀 중요한데, 거래량을 보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한 900건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요. 627 대책 나와서 7월 달에는 3,941건 됐습니다. 거의 한 60% 넘게 급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 거래량 중에서 매매 비율을 봤더니 상승 거래된 비용이 좀 높았대더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량까지 만약에 늘어난 상태에서 정말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상승 거래 비중이 높았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말로 627 대책이 아무 효과가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상승 비중은 좀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저는 좀 영향력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확실히 서울 아파트 중심 지역 강남 3구, 그다음에 마영선 같은 경우에는 매매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나오고 그다음에 가격도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이제는 앞으로의 추가 대책이 아마 시장에서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더불어서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본다. 그 말은 즉슨 추가 대책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봐도 되는 건지,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9월 달에 대책이 최근에 한번 나왔었죠. 이게 공급 대책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공급 대책은 일단 단기간에 나오지 못하거든요. 물량 자체가.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 이제는 세금을 결국에는 건드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보니까 과연 지금 양도세 문제라든지 취득세 이 부분을 아마 건드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건 이제는 굉장히 시장 안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사실상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지금의 이제 분위기는 관망하는 자세가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아마 정부도요 쉽사리 세제 문제를 건드리기보다는 그러니까 시행령을 고쳐서 세제를 건드리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고 아마 거래량이나 매매량 그다음에 상승 거래 비중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아마 판단해 볼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지금은 이제 관망세라는 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는 조사해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방 살리기 이 양극화를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방에 대한 유예 대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활성화 대책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